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평부터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중무장 대테러 부대 출동이다라고 해서요. 주말에 영국에서 올 들어 세 번째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인도로 차가 돌진을 했고요. 차에서 내린 개인 3명이 칼을 휘두르면서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런던에서 이렇게 테러가 잇따라 발생하자 영국 정부도 이제 더 이상 IS에 대한 관용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광화문 첫 쌍방향 보행 전용 거리다라고 해서요. 4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 삼거리의 모습입니다. 세종대로 사거리 양쪽 방향 모두 이 차량 통행이 금지가 되면서 보행자 전용 도로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안에서 저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차 없는 거리가 되니까 보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AI 발생 지역 차량 사람 출입 금지다라고 하는데요. 지난 4일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 법원읍의 한 모습입니다. 농식품부 당국이 AI 경계 경보를 한 단계 낮췄는데 바로 이튿날 다시 AI가 저렇게 확산됐습니다. 좀 심각한 것은 이 AI가 고병원성으로 계속 확산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벌써 이제 여름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다시 AI가 발생해서 가축 농가들도 상당히 시름이 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3월 국회의사당 앞 차량 흉기 테러, 5월 맨체스터 폭탄 테러, 6월 런던 브리지 차량 흉기 테러,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이게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순실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유라는 엄마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정유라만 구치소를 나갔죠. 아이고 검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순실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잡으러 가야 되는데 정유라를 잡기가 좀 어려운가요? 예. 한겨레입니다. 같이 먹자. 군수업체 파리협정 탈퇴 러시아. 미국이 이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하는 것을 놓고서 전 세계 각국이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죠. 미국 기업의 불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미 군수업체들 또 러시아와의 결탁관계 속에서 나온 것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김상조 재벌 저격수 1호였죠. 그런데 야당이 이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저격을 해야 되는데 이 총신이 저렇게 막 터져나오고 갈갈이 찢겼습니다. 제대로 저격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만평이 좀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최진영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매일경제신문부터 보겠습니다. 북한과 천안함 진상제조사 돈 없는 촛불 청구서다라고 하는데 참여 연대 등 요구가 쏟아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 인사에서 변양균 전 정책실장 등 특정 인사를 배제한다고 주장했던 참여연대가 7년 전 진상조사가 끝나 북한 소행으로 결론났던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서 북한을 참여시켜 진상을 재규명해달라라고 새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1월 법원은 천안함 자초서를 주장했던 한 신모 씨에게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한 바 있는데 이 법원 결정을 뒤집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도 최근 조합원들에게 보낸 소식지에서 우리가 대통령 하나 바꾸자고 구치운 겨울 광장에 모인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팩스 투쟁에 나서달라. 대통령 기획 자문위에다가 팩스를 보내서 투쟁에 나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군복무 12개월로 낮춰달라. 법인세 27%를 올려라. 너도 나도 빚 갚아라 라고 시민단체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돈 없은 촛불 청구서 참여연대가 제출한 90개 과제별 요구를 좀 뜯어봤습니다. 강정마을 구상권 처리하고 임금 체불 땐 두세 배 징수하라. 1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요구도 하고 있고 청와대, 국정기획위 그리고 민주당에는 연일 민원전화와 시위가 이어지고 전교조는 팩스투쟁을 쏟아붓고 있다. 정권 바뀌고 통합 시급한데 발목 잡는 주장 일색이다. 사회 비용만 키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사드 배치 절차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드 오적을 처단하자,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을 내세우면서 한상균 석방시켜라, 전교조 합법화하라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 진보 진영 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런저런 요구사항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것이 도를 넘었다라는 얘기가 요즘 언론에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이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건 국민이에요. 물론 그 중심축은 촛불광장에 모였던 진보 진영의
시민단체들도 분명히 그 기여한 부분이 있겠지만 자, 이제 빚 갚아라. 내가 너 대통령 만들어줬으니 너도 우리의 요구사항을 좀 들어달라. 이런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는 게 이제 심심찮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로서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조용히 계시는 변양균 전 정책실장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는 뭐 물론 의도가 있겠지만 뭐 옳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게 어느 일부 시민단체를 위해서 당선되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시민들, 국민들의 목소리이긴 하지만 그 시민단체의 모든 그 목소리만 대변하라고 당선되신 게 아닙니다. 촛불에 관련된 목소리는 들어야 되지만 그 관련돼서 촛불의 목소리가 일부 편향된 시민단체의 그 주장으로 다 귀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국민에게 빚을 졌지 일부 시민단체에다 빚을 진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촛불의 그 목소리는 국가에 관련돼서 국정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개혁을 달성하라는 것이지 처음부터 다시 다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권 창출에 있어서 어느 시민단체한테 채무를 가진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사실 지난 9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정책적인 어떤 불만 사항이 시민단체 쪽에 쌓였을 수가 있어요. 그걸 한꺼번에 이제 새 정부가 탄생했으니 좀 해결해달라 이제 이렇게 요구하는 건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통합을 외쳤어요. 그렇죠? 어느 특정 진영의 정책이나 특정 진영의 사람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통합의 정책을 펴겠다라고 얘기인데 이쯤 되면은 그 상황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일단 이런 요구가 나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 나온 뭐 이런 요구 사항들이 새로운 건 아닙니다. 이들 단체들이 계속 평상시에도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제 그거를 이제 이번에 이제 좀 더 집대성해서 문재인 정부에다 정식으로 좀 요청을 하는 이런 그 상황이 된 건데요. 팩스 투쟁 정도면 그냥 정식으로 요청하는 정도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팩스 폭탄이죠. 팩스 폭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그쪽 단체들은 또 워낙 또 지금 이제 코너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더욱더 절박하게 지금 이제 좀 대응을 하는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기하는 측에 저는 문제 제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걸 어떻게 수용을 하느냐. 결국 이제 정부의 선택에 달린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에 달린 거죠. 그런데 이제 촛불 청구서라고 이제 여기 언론에서 이제 이름을 붙였던데, 그러니까 촛불 집회 당시에 그러니까 진보단체만 나와서 함께 했냐는 거죠. 뭐 그 당시에 중도 또 보수 진영에 있는 보수 지지 세력 일반 유권자들도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선에서 찍었지만 그렇죠. 이건 아니다 해서 나온 보수적 그렇습니다. 성격의 사람들도 있었죠. 바로 그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도 함께 반영을 해서 어찌됐건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온당하기 때문에 물론 조금 더 그 진보 진영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주고 또 이야기를 들어주고 소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반드시 그분들의 요구만을 수용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옥석을 가려서 선택을 해서 잘 수용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 데자뷰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노무현 정부가 출범을 하자마자 사실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진보 진영에서 요구를 많이 했어요. 특히 뭐 한미 FTA라든지 아니면 대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노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에 대해서 나중에는 이제 안티까지 돼버렸어요. 이런 국면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런 우려는 정치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요. 만약 이분들의 요구를 안 들어줬을 경우에 이분들은 안티 세력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뭐 저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상황은 왜 이렇게 나오고 있느냐. 지난 9년 동안의 적폐가 너무 심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박근혜 이명박 정부 동안에 사실은 이상한 단체들 이런 곳들 다 지원하면서 여러 시민사회의 목소리들을 수렴하고 국민들에게 반영하는 절차가 사실은 거의 생략돼 있었다. 9년 동안에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소통을 통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목소리 그런 움직임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상한 단체들에게 모든 지원이 다 가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이런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정책의 대안들을 제시했던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도리어 억압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요. 저는 우리 정부 시스템이나 국회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이 목소리 중에서 합리적인 의견들 어떤 성향, 보수 또는 진보만이 아니고 다양한 사회의 목소리들이 반영하면서 그중에서 정부의 예산이 가능한 부분들 또 정부가 수용이 가능한 부분들이 분명히
적용이 되는 것이지 어떤 얘기들을 다 100% 우리 편이었기 때문에 들어준다.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과거처럼 서로 간에 이런 진영 간의 적대 논리로 간다면 도리어 정부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진보 진영 또는 보수 진영에서도 적절하게 정말로 우리 사회에 그동안에 쌓였던 잘못된 이런 부조리한 부분들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기울이면서 정부에 제안을 해주고요. 이런 목소리들이 아마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에서도 나올 겁니다. 이런 목소리 중에서 합리적이고 정부 예산과 또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리가 된다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되고 안 되는 부분들은 기각이 될 거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새로 출범한 정부도 아마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진보 진영이 막판에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뀌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재벌개혁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번에도 그렇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말로 가면서 이런 요구들이 수용이 안 되면 이들 진보단체들이 오히려 비판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없잖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더 쓰셔야 되겠지만 진보단체들도 저는 조금 조심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일단 이렇게 되든 안 되든 최대치를 이렇게 막 요구를 하는 것 그거보다는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요구를 하는 그런 합리적인 그런 나름의 어떤 전략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이제 기존의 어떤 법원 판결이라든지 아니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던 정책들을 한 번에 다 뒤집기를 이제 원하고 있는 아마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요구를 수용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대통령 하나 바꾸자고 그 추운 겨울날 촛불광장에 선 게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대통령 하나 바꾸자, 새 정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단체가 지향하는 지향점을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이게 이분들의 주장이잖아요. 한상균 노조위원장, 전 노조위원장 석방하는 문제라든지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관여 부분을 좀 진상을 좀 밝히자라고 하는 부분, 또 전교조 문제, 각 단체라든지 각 입장에서 보면은 절실한 요구 사항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국민 대다수의 동의 속에서 추진되는 이 부분은 또 다시 한번 또 들여다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추운 겨울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광장으로 나오셨죠. 그중에 이제 촛불 집회를 뒤에서 직접 기획하고 정말 크게 이끌어간 큰 두 단체로 한다고 하면은 그게 민주노총하고 전교조일 겁니다. 결국 그 두 분들이 우리가 주도를 했으니까 이제는 빚을 갚아라 이런 그 청구서를 굉장히 날리는 것 같은데 말씀하셨듯이 그중에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을 좀 줄여라든가 아니면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해서 10,000원을 늘려라 하는 그런 현안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현안 이외에 상당히 정치적이고 이른바 사법적인 판단이 됐던 부분을 뒤집어라라는 그런 요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참여연대 같은 경우에는 천안함을 북한이 직접 참여해서 재조사하라 이런 한마디로 북한이 했던 논리, 북한이 진상조사단을 우리가 보낼 테니까 같이 조사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주장을 했을 때 과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전교조 같은 경우에도 이 추운 겨울에 우리가 대통령 하나 바꾸려고 했으냐 하면서 했는 말이 이 법의 노조 문제 이거 정부에서 직접 처리해라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1심, 2심 법원에서는 이미 법의 노조로 판결을 했고 대법원 판결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걸 뒤집어라? 한마디로 행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에 뒤집어라는 얘기고 한상균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에서 지금 지난주에 아마 그 3년형이 확정됐는데 석방하라는 것은 결국 행정권이 주도를 해서 사법권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국민의 어떤 동의를 받아내기 오히려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는 분명히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제 자초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전히 믿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한상균 전 위원장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전교조가 합법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요구를 문재인 대통령이 다 들어줘야 된다라고 팩스 폭탄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각 당에 전화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글쎄요. 이 시청자분들 또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게 아마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법원 판결이라든가 또는 행정 절차를 대통령이 다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에서 진짜 사회적인 합의와 공감대를 가져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이제 논란이 요구가 들어올 때마다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머리를 맞대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은 또 추가로 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요. 문재인 대통령 첫 출발은 굉장히 산뜻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부정평가 부분이 좀 올라가고요. 긍정평가가 70%대로 떨어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수 진영이 문재인 대통령 또 이 민주당 쪽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또 지금처럼 진보 진영에서도 우리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마 실망하는 분들도 조금씩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78%라고 해도 굉장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크게 폭락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84%, 5%까지 지지율이 나오던 것이 6%포인트가 갑자기 떨어진 거, 그리고 부정평가가 올라간 거. 이게 이제 추세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계속 이게 하락 추세면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일주일 단위로 지지율 국정 수행 평가를 해가지고 이게 떨어졌으니까 부정적인 기류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건 옳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어쨌든 통계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이 일부 납득하지 못할 만한 그런 부분도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후보자들이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좀 내려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일부 진보 시민 단체들이 관련된 요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는데 수용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도 반영이 됐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부분에 있어서 첨언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이 전 정권에서는 아예 다른 성격의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보수 성향의 대통령이었다가 진보 성향의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는 기도를 걸어도 되니까 더 많은 요구를 쏟아낸다. 이거는 옳지 않은 것 같고요. 물론 받아들이면 좋겠죠. 하지만 대통령은 컴퓨터 게임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를 운영을 하고 국정을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건을 감안해서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예전에는 아예 내 말을 안 들어줬으니까 요구도 안 하다가 지금은 들어줄 것 같으니까 더 많은 요구를 해서 안 되면 더 비판하고 더 곤란하게 빠지게 한다. 이런 거는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을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간다는 걸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 청와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 단체는 또 자신들 단체에 이제 존폐가 걸려 있는 일이니까 또 이제 그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지율 하락의 의미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를 통해서 풀어야지만 저 지지율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시민단체 쪽에서 진보적 시민단체도 마찬가지고 이 보수 야당도 설득하는 문제. 이게 근데 결코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지지율 하락은 사실은 조금 그 하락폭이 좀 큰 건 맞죠. 6%포인트가 떨어졌으니까요, 일주일 만에.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역시 인사 관련한 논란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인선 당시에는 굉장히 참신하다라는 느낌을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사청문회 또는 언론 검증을 이렇게 거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분들도 과거의 그 인사들하고 별로 차이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 과거의 보수 정권 시절에 내놨던 그런 그 후보자들하고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조금 느끼면서 약간 실망감으로 도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인사가 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을 더 쓰셔야 되는 거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초반에 이 꽃길을 걸었던 허니문 기간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 이제 여실히 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핵심 공신들이라고 일컫던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이선으로 후퇴하는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연맹인데 이수혁, 박선원도 이선 후퇴한다. 문재인 후보 당선 공언 외교 안보 라인. 양정철, 조윤재에 이어 백의종군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박선원 비서관은 유명한 분이시죠.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통외교안보 전략 비서관을 지냈는데 지난 대선 때 어성 국가정보원장과 호흡을 맞추면서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전략 밑그림을 그렸지만 안보 쪽에 아무것도 맞지 않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혁 전 주한 독일 대사 역시 현재로서는 발탁 가능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잠깐 옆에 다른 기사인데 문재인 대통령 예산 일원도 일자리 창출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 있는데 이 얘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정철, 이호철, 전해철, 삼철에 이어 박선원, 윤태영 등 일단 이선 후퇴를 하고 있다. 특히 윤태영 전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아주 명문이었다라고 칭찬이 자자한데 그 글을 썼던 것인데 청와대에서 역할을 맡지를 않고 바깥에 머무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원 전 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그 빈자리는 시민단체 소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로 이제 차지하고 있는 것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치분권 비서관에는 나소열 전 서청구서, 사회혁신 수석실 시민사회 비서관에는 김금옥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또 인사수석실 균형인사 비서관에는 권미혁 의원실의 신미숙 보좌관 등이 내정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핵심 공신들은 다 스스로 이제 청와대에서 멀어졌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사실은 뭐 반문 또는 비문, 뭐 또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어요. 뭐 대통령을 위해서 이분들은 스스로가 떠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삼철이란 비판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호철 그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선이 끝나자마자 나는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다. 두 전 그 변호사님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분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 자체가 내 인생의 정말 자랑이었다라고 하면서 떠나는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가신그룹이라는 분들이 제일 먼저 떠나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떤 그 다른 분들이 이선 후퇴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명분을 줬는 그런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정말 그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빚진 감정이 있을 테지만 정말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홀홀 떠나는 모습에 국민들이 84%에서 86% 가는 그와 같은 지지율의 배경에는 이분들이 있었는데요.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대탕평 인사 그리고 또 이른바 노무현 정부 2기 이와 같은 비판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게 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인사인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 뒤에 누구로 채울 것인가 이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나름대로 참 참신한 인물을 잘 뽑았다 했는데 지금 다들 말씀을 하시는 대로 약간 하자가 나오는 속에서 이 부분을 계속 밀고 붙일 것인가 아니면 야당의 어떤 그런 부름이나 이런 요청을 어떤 수용을 할 것인가 이 속에서 나름대로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가장 빚진 사람이 이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가장 빚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떠나자 뭐 글쎄 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 다른 이제 빚진 사람들이 내 빚을 갚아라. 1등 공신, 2등 공신 이렇게 한다고 하면 1등 공신이 알아서 나가버리니까 뒤에 있는 분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랬던 점에서 이 삼철이 오히려 지금까지는 독이었다고 하면 입에는 약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나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서운하게 되고 나중에는 사이가 틀어지잖아요. 이렇게 1등 공신들 가운데는 문 대통령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느낀 사람이 없을까요? 서운한 감정이 있긴 있을 겁니다. 이 마음속에 그동안에 열심히 보좌를 하고 또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사실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대승적인 결단을 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사실은 힘을 받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정책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됐다. 사실은 지지율이 일부는 뭐 88%, 최고 거의 90% 가까운 지지율, 사상 최고의 지지율이 나온 것은 바로 이렇게 이들이 들어가서 결국 대선 기간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나중에 전체 흐름을 좌지우지하고 대통령 주변을 채울 것이다. 이런 걱정들이 있었던 데 대해서 이 부분을 스스로 결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분들은 스스로 큰 자리를 하지 못하더라도 성공을 위해서 아마 마쿠에서 노력을 할 텐데요. 대신에 이 효과가 다른 분들, 야 정말 내가 열심히 뛰었는데 왜 나는 발탁 안 해주냐 이런 분들 입장에서도 야, 저 공신들마저도 저렇게 나가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은 문 대통령에게 좋은 신호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흐름을 어떻게 정책에서 이어가고 또 비주류였던 분들 또는 반대했던 분들까지 껴안는 대탕평의 정치를 해나가느냐. 거기에 이제 답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 조금 뭐랄까 다가가고 싶어서 줄을 막 각 분야마다 엄청난 줄이 이제 서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스스로 물러나기 때문에 그 줄도 이제 좀 줄어들 수 있겠어요. 근데 좀 윤태영, 뭐 양정철 전 비서관도 그렇지만 윤태영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사실 글솜씨가 굉장히 뛰어나는데 물론 몸은 안 좋습니다만 좀 아까워요. 그런데 이 뭐 떠나도 꼭 떠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양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사실은 이제 뭐 청와대에 안 들어갔다라는 것뿐이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2020년 총선 때 지난번에도 이제 출마를 원래 했었고 그래서 그 국회의원직에 도전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윤태영 전 그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좀 나이가 연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국회의원 출마 이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020년 총선 때 사실은 이 공신들 가운데 상당수가 출마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이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후반으로 가면 아무래도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떤 정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레임덕이 올 수 있고 그때 이제 2기 청와대 그야말로 순장조 이런 쪽에는 오히려 이제 개국 공신들이 더 들어가서 활동을 할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분들이 지금은 떠났지만은 어려워지는 시기가 분명히 오겠죠. 뭐 항상 이제 잘 나갈 수만은 없으니까 어려워진 시기가 오면은 다시 돌아올까요? 그거는 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저희들이 좀 봐야 될 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뭐 강한 의지로 지금 국정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
그 부분에 대한 박수를 보내는 것만큼 이 측근들에 대한 박수를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면 이제 욕심을 본인이 왜 안 부리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자기가 욕심을 부리는 순간 대통령에 대한 진심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욕심을 다 접은 것이고요. 아쉬움이 있어도 내려놓는 때를 알았던 것 때문에 참 좋은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측근들도 정말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나중에야 도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바라보실 때는 아까 최진영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예전에는 부담이 됐지만 이제는 그 무엇보다도 더 큰 힘이 되는 삼철이 됐다라고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영원한 퇴장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아름다운 퇴장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인사의 폭을 좀 넓혀줄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빈자리는 또 서로 달라고 아우성 치는 사람들이 또 채우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상하네요. 그렇죠? 좀 박수를 보내면서도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또 긍정적 평가가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겨레 신문을 좀 보겠습니다. 7일 3명 동시청문회 강경화 표적 삼은 야당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앞서 잠깐 지지율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인사청문회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위장 전입 탈세 건보 혜택 이어서 큰딸 해운대 콘도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외교부에서는 공동 명의일 뿐 증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좀 했고요. 김동연 후보자는 뭐 흑수저 출신이기 때문에 야당 공세를 비껴갈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역시 과거 이 5.18 당시에 판결 때문에 국민의당이 좀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성 인권 외교 높일 강경호 후보 인준을 해야 된다라고 일본군 피해자 지원단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재벌개혁 전도사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사실 낙마시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강경화 의혹, 국민의당 노 기울자 청와대에 비상이 걸렸다라고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새 후보자 모두 정면 돌파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에는 청문회를 통해서 대부분의 의혹이 충실히 설명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큰 흠집은 없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김미수 후보자 역시 야당이 반대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청와대 얘기입니다. 지금 국회 의석수를 보면은 범진보 진영과 범보수 진영 대결 구도에서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줄타기를 하는 모양새다라고 분석이 돼 있습니다. 김미수 후보자도 좀 보죠. 당시에 사형 선고를 받은 버스 운전사 인터뷰 기사가 실렸는데 이 버스 기사는 시위가 한창이어서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 버스를 몰고 가다가 경찰의 이 저지선을 들이받았습니다. 이것이 의도적으로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시 군 법무관이었던 김희수 후보자가 사형을 선고하면서 자신의 인생은 망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자신의 인생은 뭔가요?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쉽지 않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네. 일부에서는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결정적 흠들이 너무 많다. 반드시 낙마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 굉장히 강한데 또 국민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의 의혹이 해명이 됐고 그 나온 의혹이 사실 근거 없는 의혹제기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도 있어요. 그 여론이 조금 더 높아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두 분을 조금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김상조 후보자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론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청문회를 거치면서 실제로 야당에서는 많은 어떤 그런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른바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라는 것이 중론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이 다른 직역이 아니고 이것이 공정거래위원장이란 그런 측면에서 과연 지금 나와 있는 상당 부분 10여 가지 정도 되는 중에 많은 부분은 해소됐지만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사모님, 부인의 어떤 공립학교의 취직 문제라든가 그 외에 몇몇 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의문이 해소가 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아니고 불공정거래위원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여야의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이 상당 부분 엇갈립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엊그제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의혹이 해명됐다 해서 사실상 채용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는 현실적으로 여야 관계가 어떻든 임용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나오고 있는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연일 매일매일 이른바 까도 양파처럼 계속 어떤 새로운 의혹이 벌어지고 있는데 본인으로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해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단순한 의혹뿐만 아니고 본인이
이른바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까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그 야당의 검증 공세를 비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일반 여론은 그 정도면은 충분히 임무를 수행하기에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지만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는 뭐 여전히 날카롭다 이런 뜻이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예. 김희수 후보자는 어때요? 이 5.18 당시에 이제 군 법무관으로 있으면서 경찰의 저지선을 들이받은 버스 운전자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해서 그 사람의 그 가족의 인생이 확 망가졌는데 이 부분이 결정적 그 헌재 소장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는 데서 하자가 될 수 있을 거라. 물론 지금 보면 이제 김희수 재판관 후보자가 재판소장 후보자가 20건 중에 그 당시에 군판사로 판결했던 20건 중에 7건이 지금 재심으로 해서 무죄로 결정이 났거든요. 약간 비율이 많은 것도 있고 그 부분을 봤을 때 당시에 본인이 약간 그 정황을 살펴서 판결한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법관이었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 부분을 이제 와서 결과만 뒤집어 놓고 자질이 뭐 모자라는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삼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런 부분을 공격하는 건 더 옳지 않아 보입니다. 이 전 정부가 바로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만들어낸 박 전 대통령의 그 국가이지 않았습니까? 정부였는데 그럼에도 그 정부에서는 5.18에 관련돼서 5.18 관련된 그 재창도 못하게 했었던 그런 전력이 있는 당이 이런 부분을 5.18에 관련된 당사자에 관련된 부분들을 문제 삼아서 후보자를 공격하는 거 결국에는 검증이 아니라 낙마시키기 위한 목적 아니냐라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7일 날 그러니까 이제 내일 현충일 지나고 이제 7일 날 동시에 청문회가 하니까 그 청문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경화 후보자 특히 또 이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유라 씨가 지금 이제 최순실의 소유인 강남에 있는 미승 빌딩에 이제 머무르고 있는데 이 빌딩은 이제 정부가 검찰이 이제 추징을 하기 위해서 매매를 좀 금지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팔 수도 없지만 어쨌든 여기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잠시 이제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 외에는 두문불출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엘리베이터도 모두 이제 가동이 중단돼서 일반인들이 접근을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치소에 있는 어머니 최 씨를 면회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만약에 접견이 허락된다면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검찰은 접견을 좀 불허하는 쪽으로 좀 방향이 잡혀 있고요. 아버지인 정윤혜 씨는 아직 만나지 못했고 자신이 이제 구속이 안 됐기 때문에 덴마크에 두고 온 아들도 귀국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에 대해서 이제 영장이 기각된 그 파장도 좀 큽니다만은 정유라 씨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미승 빌딩 안에서. 이게 이제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한 것 같아요. 이제 잘만 하면 나는 괜찮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정유라 씨의 지금 머릿속, 그러니까 뇌 구조 속에서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역시 아들이겠죠. 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죄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이제 그 두 가지가 가장 이제 클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세 번째 정도가 뭐 최순실 씨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정유라 씨가 그러니까 불구속으로 이제 결정이 남으로 해서 최순실 씨 쪽에서는 약간 리스크가 더 커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언론 노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밖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밖에 기자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기자들하고 뭐 짧게라도 접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냥 자유롭게 놔뒀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정유라 씨가 뭐 럭비공처럼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지금 마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엘리베이터도 잠그고 뭐 아예 그냥 기자들 출입을 지금 차단하는 이런 그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제 이 전략을 쓸 것 같긴 한데 그 와중에도 또 그 틈새를 또 어떻게 기자들이 또 잘 또 포착을 하면 의외의 또 발언을 또 이끌어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이 정 씨가 덴마크 송환 결정 불복의 승소 가능성이 없어서 자진해서 들어온 것을 자진 기국으로 법원이 오인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덴마크에 있어 봐야 어차피 덴마크 법원이 자신의 어떤 송환 결정 불복에 대해서 받아주지 않을 게 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거를 우리 법원은 자진 기국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주민등록상 이 주소지에 거주할 예정인 점이 또 반영이 됐는데 이것도 어이가 없다. 수사를 피해 달아난 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이에 대해서 반박도 있습니다. 과거 신장화 사건 때 이 신 씨가 과거 오랫동안
도주에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례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지금 검찰이 좀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재청구하면 구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재청구할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지 재청구하겠다라고 아직 한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구속영장을 기각했는 그 상황을 봤을 때는 동일한 범죄를 가지고 그냥 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영장이 다시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재청구를 하려고 하면은 지금 있는 두 가지 죄명 이외에 예를 들어서 뇌물이라든가 아니면 국유재산 도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죄명을 추가를 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증거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처음에 지금 와가지고 그와 같은 죄명을 넣지 않고 증거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해서 과연 재청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 법조계 내에서도 설왕설래 서로 이게 찬성 반대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영렬 특수본 1기, 2기 그리고 이 특검 거의 6개월 가량 샅샅이 이잡듯 뒤지고 그래서 수사를 끝냈는데 지금 정유라 씨가 혼자 들어와서 있는데 뭘 조사를 한다는지 결국은 정유라 씨를 불러서 한두 차례 더 조사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은 다른 조사를 할 것이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일단 기각된 것에 다른 증거가 사실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검찰로서는 사실상 영장 재청구하는 것이 만만치는 않다. 다만 우리가 또 생각한 가지는 또 다른 가능성은 아시다시피 체포영장 을 집행을 한 다음에 48시간. 근데 실제로 한국 들어와서 조사한 것은 거의 한나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두고 추가적인 조사를 해서 다른 증거가 나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지만 마치 말씀드린 대로 다른 어떤 플러스 알파라는 증거가 없다고 하면은 사실상 마치 예전 우병우 전 수석처럼 불구속 기소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독일 검찰하고 덴마크 검찰이 약간 좀 어이없어 할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보내라고 하는 그렇죠. 독일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해 12월에 기소까지 했단 말이에요. 자금 세탁 혐의로. 그런데 덴마크 검찰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혐의로 해서 이제 사실은 기소로까지 지금 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 검찰에서 하도 요청을 하니까 그리고 뭐 한국 상황을 보니 정말 중죄를 저질렀고 가면 뭐 엄청난 처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사실 도와줘서 보내는 건데 독일 검찰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 바엔 차라리 우리 쪽에 보내줄 것이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 법조계도 좀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함께 고려를 좀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기각 결정을 한 강부영 판사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거든요. 뭐 어떤 이제 나름의 법적인 부분에 철저히 근거해서 아마 이런 결정을 했을 거니까 또 뭐 어이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비난이 쇄도하는 건 또 옳지 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법원이 정유라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를 정유라가 언제 데려올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관심이 좀 쏠려 있는데 이 부분은 박진아 아나운서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 있는 아들을 곧 한국으로 데려온다고 합니다. 현재 부모와 함께 덴마크에 있는 2살 난 아들을 데려오겠다고 한 건데요. 정유라 씨는 덴마크에서 체포된 후 한국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가까스로 구속을 모면했고 조만간 아들과 재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주말 정유라 씨는 아들과 최대한 빨리 만나겠다고 말했는데요. 갑자기 서둘러 귀국을 추진하는 이유는 뭘까요? 혹시 검찰이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아들 양육을 이유로 구속은 지나치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일까요? 정유라 씨는 덴마크 재판에서나 언론 인터뷰에서나 아들을 꼭 언급했었죠. 앞으로 사법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글쎄요, 뭐 영화 속의 한 장면이라면 굉장히 아름다울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정유라가 덴마크에서 데려온 아이를 데리고 최순실을 면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죠, 면회를 하면서. 그 정상적인 상황이면 굉장히 뭐랄까 감동? 하여튼 뭐 눈물을 자아내는 장면이겠지만 사실 이 아이만 빼놓고 최순실과 정유라는 범죄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게 우리가 자꾸 동정론적인 시각에서 인지상정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매몰차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이게 참 헷갈려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비난할 수는 없죠. 근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뭐 매몰차게 볼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 다 떠나서 답은 딱 하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뭐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본다는 것 자체는 지금 정유라 씨나 그다음에 최순실 씨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삼고 있고 죄를 의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 재판이 진행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관련돼서 뭐
뭐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꼭 양육해야 될 만한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외할아버지도 계시고 남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굳이 뭐 모성애라든지 뭐 내 아이에 관련된 부분을 자극해서 뭐 아이고 그 할머니도 그 들어가 있는데 엄마는 좀 남겨둬야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요. 정상적이면 외할아버지가 키우시든지 아버지가 키우시든지 아니면 친할아버지가 키우시든지 그건 방법은 많습니다. 근데 왜 자꾸 그 부분을 자극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물찬 변호사죠. 실제로 어떤 분들은 이 정유라가 지금 이제 구속이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나왔을 때 엄마인 최순실을 보고 싶다. 뭐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딸이 엄마 보겠다는 건 당연한 거고 최순실이 정유라가 구속영장 기각된 거에 대해서 정말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스러운 이제 모녀 간의 정인데 그렇게 조금 동정론을 좀 갖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대다수는 이제 조대진 변호사처럼 이제 법적으로 좀 엄격하게 좀 봐야 된다 이런 여론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최순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정론을 뭐 일부러 일으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아주 뭐 당당합니다. 예. 검사님 웃지 마세요. 재판 6개월 차 최순실의 변신 이런 거에서요. 공판 70회를 하니까 이제 변호인을 통하지 않고도 본인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고 검사에 대해서 웃지 말아라라고 비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초기 주눅든 모습은 보이지 않고 최근에는 강경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인에 대해서 저를 아세요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고요. 도중에 검사가 사실관계만 물으시라라고 얘기하면 아니요 제가 물을게요 기다리세요라고 검사를 면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신문이 끝나면은 재판부를 향해서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거는 변호사들이 주로 하는 얘기인데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눈물 흘리면서 용서해달라라고 했던 것, 또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것, 그리고 지금의 호통 모드로 변신한 부분, 여러 가지 최순실의 변화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심지어 이제 최순실에 대해서도 이제 제지를 하는데 알면 안다고 모르면 모른다고 답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최 씨는 아유 정말 너무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판사에 대해서도 서운한 감정을 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딸 정유라에 대해서는 부디 용서해달라라고 읍수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홍국 교수님, 참 최순실이라는 사람, 자신의 피부치한테는 굉장히 끔찍하면서도 피부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것 같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가져왔던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방송 화면을 통해서 봤던 모습은 대단히 카리스마가 넘치고 자기 자신 주변 사람들을 다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사실은 우리 국가의 국정을 농단할 정도로 아주 대담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초기에 귀국했을 때는 눈물을 터뜨리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맞닥뜨린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을 거고요. 그러나 이제는 6개월 정도 되면서 상황에 적응이 됐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자기 자신이 한때는 변호인에게 이제는 무기징역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면서 굉장히 두려웠지 않습니까? 거기서 포기한 상태에서 이제는 자기 자신이 살아갈 길을 찾아내고 그러면서 법정에서는 변호인 못지않게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법정에서 검사에게 어떤 뭐 호통을 친다거나 또는 판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증인들을 호통치면서 신문하는 모습. 일반적인 이 법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최순실 씨는 사실은 담력이라든가 또는 상황 판단 능력 이런 부분 아주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딸인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그런 애착을 갖지만 이 판에서는 아마 박 전 대통령이 보이는 모습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자기 자신의 주도 면밀한 능력으로 재판을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더욱더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역시 최순실 한때 대한민국 국정을 간섭하고 농단할 정도로요. 정말 대단히 무서운 능력을 가진 여성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최순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정유라 딸은 일단은 구속을 피했으니까 이제 남은 건 자기 자신밖에 없잖아요.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되는 거 그렇게 지금은 이제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본인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본인에게는 정상적으로 가만히 조용히 있으면은 무기징역도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악이 바치든 어떻게든 자신을 변호해야 자신이 살아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에게만 맡겨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이제 직접 나서가지고 문제 해결까지 지금 하려고 하는 이런 경지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유를 확실히 찾은 건 맞는 것 같고 심지어 최근에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났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굉장히 립 서비스를 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챙겨줄 정도로 여유가 지금 생겼다라고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앞으로 이 게임 캐릭터 중에 그 생존 지수가 아주 극강인 이 최순실 씨를 카피한 그런 어떤 그 캐릭터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무상 어떠냐 하면은
제가 봤을 땐 최순실 씨가 적어도 1심에서 진술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1심 판결이 선고되면은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부인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항소를 해서 할 경우에는 진술을 바꾸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실질적으로 1심 판결한 이후에 항소심 가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최순실이 본인이 뉘우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딸 정유라를 만나게 해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 4회 정도를 해야 되는데 이 변호인 쪽에서 체력에 무리가 있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영표, 홍한성 8일 1심 선고가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 노승일 전 K스포츠대한 부장이 오늘 이제 증인석에 섰습니다. 노승일 전 부장이 사실은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불리한 증언들을 많이 쏟아냈잖아요. 오늘 박 전 대통령 앞에서도 그 증언을 또 쏟아낼지. 뭐 청문회에서 이미 보여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 재판장이 사실적 관계에 관련돼서 궁금한 부분은 모두 뭐 진솔하게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첨언해서 지금까지는 말을 못했던 거, 또 청문회에서도 말하지 못했던 개인적 생각까지도 여실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오늘 말하는 그 진술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리고 최순실 씨한테는 극도로 불리한 발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노승일 전 부장이 과거 청문회 때 했던 얘기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권에서 그 전 정권에서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최순실이? 실세죠, 실세. 그러면 최순실이 최근에 한 말 있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는 아이돌 스타처럼 좋아했고 또 존경도 하고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인단 말이죠. 그게 진심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왜 정확히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제가 정확히 들었던 그냥 워딩은 독일에서 대통령과 나는 친한 언니 동생 사이다. 이게 끝이었어요. 친한 언니 동생? 예.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끝이었었어요. 동격이라는 뜻인가요? 언니 동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말의 뉘앙스가 정확히. 동격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제 노승일 전 부장도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나는 걸 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너 듣거나 옆에서 이제 지켜본 건데 이것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법률적인 의미를 짚으셨는데요. 기본적인 어떤 그 증인이나 이런 것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해서 실제로 이제 물을 수 있는 것은 최순실이 무엇을 얘기를 하든가, 최순실이 평소 때 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 그 이외에 그 노승일 씨가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느낀 전체적인 인상이나 이런 것은 본인의 의견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직접 당신이 보았느냐, 그것이 당신의 생각이냐, 추측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노승일 씨가 어떤 얘기를 하건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것이고, 아마 앞으로에 있어서 오늘 봤을 때 검찰 측에서 주신문에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변호인 측이 탄핵을 하면서 어떤 개인적인 어떤 노승일 씨의 어떤 비리라든가 아니면 이해관계 이런 부분을 계속 탄핵하려고 했을 텐데 그 부분 속에서 어떤 노승일 씨가 반박을 할지 그것이 오늘 어떤 재판에서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이제 잠깐 최순실이 70여 차례 공판에 참석하면서 이제 법조인 다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재판이 1박 2일 심야 재판 열릴 정도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걸 못 따라가겠다,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데 이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늦춰지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뭐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 목록에 관련해서 다 부동의를 하니까 다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피고인 측의 사정 때문에 뭐 그거는 사정이라고 볼지 아니면 변론권 보장 때문인지 어쨌든 그거를 존중해주기 위해서 재판이 늦어지는 형국인데 재판은 해야 되고 선고는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그거를 또 일정을 못 맞추겠다. 참 모순된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재판을 질질 끌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살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고령이고 박 전 대통령이 심리적으로 위축됐다는 상황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안이 국민들이 빨리 결론이 나고 그 시한 내에 그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경향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재판을 한없이 또 길게 늘어뜨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본인이 무죄를 입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심히 입증을 하면 되죠. 이런 부분들은 마냥 늦출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전당대회 한 달 앞두고 들어온 홍준표 한국당 당권구도 회오리 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글쎄요, 패하고선 미국 갔는데 돌아올 때 금이 환영하는 모습이 있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부족한 탓에 여러분의 뜻을 듣지 못해서 그러나 제 관광객들이 잘못을 한 바람에 개선의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이 환영을 한 홍준표 전 후보 문제.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이양수입니다. 예, 청문회 얘기를 먼저 할까 싶었는데 이 얘기를 좀 먼저 할게요. 예. 네. 홍준표 전 후보가 이렇게 사실 대선에 대한 패배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한국을 잠시 떠나 있었던 것인데 이렇게 네. 돌아올 때 열렬한 환영을 받는 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어떻게 제가 무슨 가치를 두고서 바라보기는 좀 어렵고. 예. 객관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당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 후보가 돼서, 한 7, 8%밖에 안 되던 지지율을 24%까지 올렸다. 예. 하는 데 있어서 홍준표 전 후보가 상당히 역할을 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대선 때 열심히 지지를 했던 예. 그런 분들이 이제 공항에까지 나가서 저렇게 이제 환영을 하고 예. 하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기자들 질문에 홍준표 후보께서 지금 전당대회 출마한다 안 한다는 확실히 얘기는 하지 않으셨거든요. 예.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출마 의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초대선 의원들은 좀 여러 가지 좀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어쨌든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홍준표 후보가 이기지는 못했잖아요. 예. 그래서 패장이 너무 일찍 다시 등판하는 거 아니냐. 그것이 당의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당이 굉장히 어려운데 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대여 투쟁의 전면에 나서줘야 된다. 예. 그런 차원에서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보수의 가치를 잘 알고 이런 것을 지키는 적임자다. 예. 그래서 또 홍준표 후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당에서 좀 객관적인 부분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좀 토론을 좀 더 거쳐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이양수 의원님은 어느 쪽이세요? 저요? 예.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있게 답변을 드린다면 전자에 해당합니다. 홍준표 후보께서 훌륭한 분이고 또 경륜도 있고 지사 역할도 훌륭히 수행해내셨고 지난 대선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셨는데 지금 바로 등판하기보다는 또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1년이고 2년이고 우리 당의 상황에 따라서 등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나서셔서 하면은 물론 훌륭한 분이니까 잘 하시자 믿지만 그래도 우리 당의 외연 확대보다는 아마 보수층 결집에 더 큰 역할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지금 당을 새로이 혁신하고 개혁하고 할 일이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서는 좀 더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당의 기존의 가치보다도 새로운 가치를 좀 더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당대표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여러 가지 시각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선거에 대한 패배 책임을 좀 져야 될 것이고 또 당이 조금 더 젊은 보수 정당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외연 확장에 좀 필요성이 있으니 지금은 홍준표 전 후보가 나설 때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청문회 얘기를 좀 가겠습니다.
어제 일부 신문에서 이제 그런 단독이다라고 해서 나왔는데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 가운데 일부가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까지 공격할 게 아닌데 당의 방침이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김상조 후보자 또 여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전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이면 이거 좀 너무 창피한 일 아닌가요? 국회의원이 자신의 소신껏 청문회를 끌고 가지 못하고 당의 방침이기 때문에 생각과 다른 청문 질문을 했다는 거. 그거 좀 창피스러운 일 아닌가요? 그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뭐냐면은 그 국회의원의 소신이나 국회의원의 책임 있는 발언은 상임위 발언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어제 그 한겨레 신문에 난 그런 보도에 나온 의원들은 실제로 그 상임위에서는 본인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을 대신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소신과 원칙에 의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보면 되는 거고. 그런데 어제 한겨레 신문에 그 난 거를 보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그 휴게실에서 그 한국당 의원과 대화한 뒷담화죠. 그 뒷얘기. 그 뒷얘기를 그 한겨레 신문인가요? 그러니까 좀 특정 어떤 좀 당을 좀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가끔 그런 글을 쓰는 이제 그런 얘기를 전달해서 이제 글을 쓰게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의원들끼리는요. 안에서는 원칙과 소신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밖에 나가서는 아주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좀 살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유 뭐 나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좀 인간적인 그런 얘기들 서로 거기서까지 막 경직돼서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뒷담화를 뭐 언론에 얘기하고 또 그런 뒷담화를 언론에 쓰는 거 난 그 자체가 좀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김상조 후보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앵커께서도 다운 계약서 의혹이나 논문 표절 의혹 그리고 아내의 그 영어 강사 기준 미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잘못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정거래위원장이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욱더 그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그런 요구되는 그런 자리에 본인이 먼저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 공식석상이 아닌 뒤에서 한 얘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김상조 의원이 통과될 만한 사람이다. 그런데 한국당 의원들이 뭐 당에서 반대하니까 반대한다.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는 저는 좀 잘못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리당략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일부러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의혹이 있고 흠결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양수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으로부터 최근 전국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 얘기는 좀 전 후보 얘기는 들었고요. 정의당에서도 포스트 심상정 세대 교체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저희 방송에도 가끔씩 나오는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이정미 의원이 출마를 검토한다 이런 얘기 좀 있습니다. 사건 얘기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마약 풍선 과다 흡입 국내 첫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산화질소와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좀 목소리를 조금 변질하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웃음이 막 터져 나오게 하는 건가요? 이게 근데 마약 성분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마약류로 우리나라에서는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시면 지금 외과 수술할 때 약간 이제 정신적으로 마비를 시켜서 멍하게 하는 그 작용이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지는 않아서 환각 효과를 계속 장기간 유지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노려서 일부 클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환각성을 느끼는 걸로 지금 약용이 되고 있는데 관련된 부분은 이제 법 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기타 사고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꽤 높아져서 우리 목소리가 좀 많은 상황입니다. 이게 심각한 게 유흥가와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른바 해피벌룬 가스라고 해가지고 웃음 풍선이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좀 심각한 상황으로 좀 규제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수 지인이 자신의 전 남자친구의 친구가 대마초를 권유했다라고 해서 SNS에 글을 실었는데 이게 굉장히 크게 지금 인터넷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연예인들 사이에 대마초, 마약
그건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네요. 왜 이렇게 근절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예. 그 굉장히 유명한 해서 누구라고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만. 빅뱅의 탑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언론에 보도됐어요. 그런데 결국 그 스트레스가 있는 것을 푸는 방법인데 사실 그와 같은 것에 노출되고 하는 것을 스트레스 해소법인데 결국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그 돈도 많이 벌고 하면서 이렇게 유흥과 활락에 빠진다는 점에서 시각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좀 개인적인 부분에 있긴 합니다만 명확한 어떤 교육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본인들의 명예라든지 또 뭐 인기라든지를 유지하려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마약이나 대마초 뭐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인 씨가 대마초를 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마약을 했다는 건 아니고 주변인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권유했다는 거라니까 얼마나 이 연예계에 만연돼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좀 억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악플다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예,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동거남에 맞아 실명 5세 엄마 걱정에 고통을 참았다라고 하는데 3개월간 폭행에 두개골 등이 골절됐습니다. 학대한 20대와 방치한 엄마가 구속이 됐습니다. 뭐 자주 이제 신문에 나오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참 그래요. 예, 이게 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 그 가정의 아이들의 당하고 있는 학대나 이런 것들이 또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기획 기사를 보면 아동학대 관련 기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만큼 아동들을 학대하고 아동들의 인권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상황들이 많았다. 더군다나 저렇게 5세 여아가 실명까지 가고 그런 학대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변이라든가 또는 그 지인들, 친척들의 그런 감시도 필요하다. 일단은 저런 상황에 대해서는 쉽게 알 수가 없거든요. 사회적으로 또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저런 아동학대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가정의 일이다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비판도 하고 또 만일의 경우 상황이 심각하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런 일이 근절되도록 하는 것. 그동안 우리 아동 인권 지수가 상당히 낮았었는데요. 이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예. 뭐 동거남이나 동거녀에게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성폭행까지도 가는 경우도 많아도 자신의 친모 또는 친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이웨이 트럼프 뒤에 WWC 화이트 워킹 클래스라고 하는데 콘크리트 있었네라고 해서요. 이 전형적인 백인 중산층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트럼프가 연일 이상한 행동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교황에게 그레이트 가이라는, 그러니까 여기 뭐 가이라는 표현이 때에 따라서는 뭐 녀석, 뭐 이런 식의 욕까지도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비속어 중에 하나인데, 교황한테다가 이런 표현을 좀 썼고, 그리고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것을 그렇게 비난했던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영국에서 테러가 나도 또 골프 치러 갔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 맞습니까? 맞죠. 맞아요. 네, 현 전 대통령 분명하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기행을 많이 해서 외신란을 늘 꽉꽉 채워주시기도 하고 뭐 가끔 웃음을 주시기도 하는데 약간 좀 걱정되는 대목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최근에 그 파리 기후협약 사태 같은 거는 이거 전 세계의 운명하고도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지금 안 그래도 심각한데 미국같이 또 이게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빠지겠다. 그것도 이기적으로 이렇게 자국의 산업을 위해서. 그럼 다른 나라들도 이걸 또 쫓아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뭐 이 앞으로 전 세계적인 어떤 이런 그 문제에 대한 합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은 미국이 사실은 주도를 해왔는데 이제 자꾸 이렇게 뒷전으로 뒤로 빠지기 시작하면 이 합의 자체가 좀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더 걱정이죠. 트럼프 미 대통령 뭐 일부에서는 또 탄핵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점점 행동이나 말이 정상적인 범위를 자꾸 벗어나는 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경제신문입니다. 통상조직을 산업부에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넘기고 중기청을 중소기업 벤처부로 격상시키게 될 경우에 산업부 기능 자체가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통상조직은 그냥 산업부에 두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매일경제 1면에 실려 있습니다. 청와대 실업 양극화가 재난순이다. 소득 재분배 강력히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하위 20%의 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 것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 지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집값 과열이 불붙인 가계비 폭탄이다라고 해서요. 주춤하던 가계빚이 5월에 무려 6조 원이나 급증했습니다. 부동산 기대의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뭐 혹시 돈 없는데도 은행에서 돈 대출 받아가지고 이 기회에 집을 좀 투자해야겠다, 사야겠다. 내지는 이제 전세권을 담보로 사면은 이제 이른바 갭 투자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좀 해야겠다. 이렇게 혹시 유혹에 빠지는 분들 많죠, 주변에 지금. 그런 전화들을 또 많이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 기획하는 회사들에서 그런 권유전을 많이 하고요. 요즘 저는 받지 못했는데 과거에는 또 그런 전화가 심심치 않게 걸려왔습니다.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특히 그래서 청와대에서 실업과 양극화가 재난 수준이다. 이런 진단을 수준이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현재 상황이 양극화 때문에 전 세계가 위기지만 특히 한국 사회는 더 심하지 않습니까? 하위 20%가 이렇게 재난 수준의 상황에 있는 부분들 이거를 청와대가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한다면 그 새로운 그런 정치의 모습들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출이 다시 늘어나자 주택담보인정비율 LTVI라든지 총부채 상환비율 DTI를 다시 축소하는 문제를 정부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대통령이 됐으니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 이런 요구는 조금 자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